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지금 전략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긴장하실 필요 없고 전략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입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보다 정확하고 좀 손해 보지 않는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올해는 2005년생들의 입시입니다. 근데 이제 2004년생들의 경우에 올해 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니까 자, 마이너스 25,000명. 2005년생이 역대급 요 2000년대생 안에서는 굉장히 적게 태어난 학생들이고요. 이 뒤로는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씩 많아지게 되고 유지가 계속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5,000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해보다도 입시가 좀 더 수월해질 수는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또 다시 비교를 해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슨 띠인지 아세요?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의 기운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58,000명이 더 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05년생들에 비해서 서연고, 서성한이 2개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5년생과 2007년생의 인구의 희비가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시가 올해 그럼 쉬워지느냐? 자, 밑에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들의 경쟁률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은 보합세, 또 지방 쪽은 조금 감소세,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은 학생들이 점점 지원을 많이 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이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는 그 과정들이 쉬우냐,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나 내신 성적 엉망인데 이번 생애에는 대학 가기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점 서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 및 서울 교대의 전형들을 쭉 살펴봤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워너비하는 이런 대학들인데요. 자, 보시면 교과 전형이 분명히 전국적으로는 44%라고 했는데 서울 쪽에 15개 주요 대학만 하니까 11%.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까지 다 확장을 해봐도 15%를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33.8%, 23%가 아니라 33.8%고 역시 서울권의 20개 대학으로 확대해도 이 숫자가 좀 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논술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서울 수도권에서 뽑는 논술 전형은 거의 10% 가까운 8.4%, 즉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술 전형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결국 교과 전형도 물론 의미 있는 전형이 되겠지만 종합과 정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논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만족입니다.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수능입니다. 이제 만족을 가장 높이는 부분이 뭐냐? 만족은 추가 합격이에요. 그것도 추가 합격도 어떤 추가 합격이냐면 추가 합격도 끝까지 추가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추가 합격 마지막 날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12월 28일 날 저녁 6시가 추가 합격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마지막 날은 전화로 합격 통보가 와요. 그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가 최고로 짜릿한 순간이죠. 왜 그러느냐? 본인이 그 해에 갈 수 있는 능력치에서 조금 더 잘 간 것이 추가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6장의 카드를 적절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6장의 카드를 활용하시려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정시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합격하면은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수시 지원에 소신권과 적정권을 형성시키는 것이 수시 전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그동안에 모의고사 봤던 것과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기대치, 그다음에 선배들이 갔었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수시에 모두 안 된다면 정시에 어디쯤 갈 수 있지 그 기준으로 해서 수시 6장의 카드에 소신권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자기와 비슷한 성적의 선배들이 갔던 최고치가 어딜까를 따져가지고 우주 상향부터 상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1부에서 맡을 강의는 교과, 논술, 정시고요. 2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전형을 갖고 있어요. 대학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100%로 뽑는 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 적용하지 않는 대학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교과와 비교과에서 비교과로 출결 봉사인데 여기서는 출결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결석이 많으면 감점, 그다음에 봉사 시간이 일정 시간 되지 않으면 감점 이런 기준인데 최근에 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점이 없고요. 출결의 경우에는 미인정 출결, 그러니까 의미 없이 결석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데 뭐 그냥 결석하는 거 있잖아요. 미인적 결석이나 지각 조퇴가 감점의 대상이 되고 질병 결석이나 또는 코로나로 인한 인정 결석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로 일단 내신 성적으로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올해 특히 많이 늘었는데 학생부와 서류가 동시에 들어가는, 즉 내신 성적과 교과 세특 정도를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성균관대가 대표적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그냥 나는 내신이 1등급이니까 이 대학에서도 나는 1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신이 3등급이니까 이 대학에서는 3등급이야. 아닙니다.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또 달라요. 지금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떤 학교에 똑같은 학생들을 대학별로 점수를 산출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학생,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학생을 보시면 자, K대학에서는 3등으로 평가됐어요. 환산점이. 그다음에 G대학에서는 7등인데 F와 S대학에서는 1등으로 환산됐어요.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대학이 어떤 교과를 더 많이 반영하는지, 그다음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가운데 동점자 처리 기준이 뭔지. 예컨대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지원자 대부분이 덕성여대 기준으로 다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수학의 원점수가 높은 친구 1순위, 영어의 원점수가 높은 친구 2순위 이런 식으로 점수에 따라서 그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2등급 3개 수준에서 4등급 1~2개 수준, 그다음에 미적용까지 다양하고요. 우리 강원도에 이제 대표적인 대학교가 있죠. 강원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달라요. 보통 한 3등급, 4등급이 1~2개 정도 꼭 필요한 그런 방식인데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도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내신이 부족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을 경우에는 내신 부족한 친구가 내신 높고 수능 못 맞춘 친구보다 합격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 미적용 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추천 인원이 제한됐다 하더라도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 인원을 그렇게 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안에서 경쟁이 또 치열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안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몰래 추천 전형 대학을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전형 대학은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무조건 추천서와 관련된, 그러니까 꼭 뭐 옛날처럼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이런 이유로 추천합니다는 아니고 대학이 이제 추천 전형이니까 고등학교에다가 어떤 학생들을 추천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겠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에선 그 귀 대학의 아무개를 추천한다라고 이제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명단이 누락이 되게 되면 추천 전형의 그 기준이 추천이 있냐 없냐의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이 명단 누락이 되면은 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추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은 그냥 자격일 뿐이지 또 그 안에서 내가 쓴 학과에서 경쟁률이 넘쳐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밀리게 되면 꼭 추천 전형을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전형보다 이 추천 전형이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 거죠. 나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일반적인 전형보다 힘들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 추천 전형에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대학이 연세대와 고려대인데요. 밑에 보시면 그 연세대학교 맨 밑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추천과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과 전형을, 연세대 교과 전형을 쓴 친구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고려대학도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된다. 두 대학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 같은 경우, 연대와 고대는 추천 전형을 받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가운데에 가장 일반적인 학업 우수형과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을 지원을 못합니다. 단 다른 전형,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이라든가 계열 적합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교과 전형은 도대체 몇 등급이 합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교과 전형은 전국에 고등학교들이 2,0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안에서 1, 2, 3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한 학교당 항상 20%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은 1, 2, 3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 3등급 중심으로 합격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서울권의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1, 2등급 바깥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9등급까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 학교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지금 보여드리는 고려대, 성강대, 성균관대 정도의 합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의치한 같은 경우에 1.3등급을 넘는 경우를 별로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강원도 지역 학생들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강원대학교하고 가톨릭 관동대, 연세대 원주 미래 캠퍼스, 강릉 원주대 이런 대학의 그 상지대 이런 대학에 의치안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강원도 지역 학생들만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별도의 전형이 있거든요. 그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한 40%를 뽑는데 그 전형이 가끔 펑크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치안 전형에서는 거의 펑크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격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할 경우에는 한 1점대 후반까지 가끔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보시면 수능이 잘 나올수록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수능이 안 나오면은 지금 맨 끝에 있는 이쪽 대학들인데 2등급 중반만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물론 좋은 대학들이지만 조금 아쉬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잘 나오는데 2등급 후반이 되면은 대체로 정시 지원 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요. 강원도 지역의 이제 대학들은 워낙 규모들이 크고 또 이 지역 대학의 특징상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라든가 또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대학들은 학과들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반면에 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인기 학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합격선이 굉장히 또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에서는 선배들이 어떤 학과에 몇 등급을 가지고 갔는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합격 그 알고리즘인데요. 위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 2.5등급 학생이 특정 교과가 좋고 서류가 우수할 경우에는 요건 학생부 종합을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서류가 부실해도 학생부 종합을 쓰는 게 맞습니다. 대학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교과를 쓰느냐? 지금 2.5등급인데 내신 성적 2.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1, 2, 3, 4등급으로 구성된 2.5등급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2등급, 3등급으로만 구성된 2.5등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1등급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교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은 특정한 자기 그 학과와 맞는 대학의 그 학과와 맞는 특정 교과가 우수한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 1등급이 있는 예입니다. 수학과학이 꼭 1등급이라는 게 아니라 1등급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 맞지만 1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없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내용이 좀 부실할 경우에는 지금 수능 성적이 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바로 이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내신 성적이라도 특정 교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평범한 형태로 구성된다면 생활기록부 여부를 따져가지고 수능 최장력 기준 여부를 따져서 결국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거는 그 얼마 뽑지도 않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야 논술 쓰면 다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결국 이제 논술 전형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논술 전형은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언제 어떤 학생들이 쓰느냐? 보통 정시 파이터들이 씁니다. 근데 어쨌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모집 요강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대학 두 개가 나와요. 바로 인하대와 아주대. 수능 끝나고 3주 뒤에 논술을 본대요. 거기다 수능 최저가 없답니다. 이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하대, 아주대. 그래 수능까지는 열심히 하고 인하대와 아주대 논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인하대, 아주대까지 가는 길이 3주니까 이때 연습이 필요하니까 몇 개 대학을 더 쓰면 금세 6논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올해 논술 보는 대학이고 이 대학을 정시로 가려면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잘 보시면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논술로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대학들은 지금 저 위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은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인데 지금 서울의 중위권 내지는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에서도 논술을 올해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쪽 급을 노리게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치한 약수도 논술이 있습니다. 예, 뭐 점점점 모집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별거 없어요. 한 480대 1만 뚫으면 돼요. 이건. 예. 자, 이제 주목해야 될 논술이 몇 개 있어요. 자, 보시면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서경대, 성신여대는 수능 이전이고요. 수능 이후 3주 뒤에 보는 인하대가 있고요. 약수령 논술 대학이 있거든요. 약수령 논술 대학들은 그렇게 그 경쟁률도 높지 않고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대학, 특히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여대가 서울에 있는 6개 여대가 모두 논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대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자 9월 15일 날이 수시 원서 마감이라고요. 9월 15일이. 근데 연세대학이 언제 시험 봅니까?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수시 원서 쓸 때 연세대학교 논술 써볼까 생각하는 친구들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연세대학교 논술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 때 하루에 2시간, 3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논술이 있는데요. 모의논술, 지금 여기 성신여대 모의논술인데 성신여대 모의논술에서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해에 실제 논술에서 역시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모의논술은 자기 대학이 이번 실제 논술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를 알려줘요. 이렇게 주제가 비슷한 대학이 있고요. 또는 대조, 비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양식이 비슷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모의논술을 꼭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향할 수 있는 사달입니다. 논술은. 그래서 4등급, 5등급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면 할 만한 대학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도깨비망망이나 요술봉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은 합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적대가 중하위권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 또는 약술형 대학에 도전을 하시고, 특히 여름방학 때 한두 시간씩 하루에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6개 카드를 쓰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대학도 몇 군데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은요,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내신 성적은 내신은 뭐냐면 포인터를 알려줘요. 학생에게 이거 포인터야. 그 다음에 가려요. 내가 가리고 있는 게 뭐니? 이거 암기시킨 다음에 가려가지고 뭐니 한 다음에 이게 포인터요. 정답.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정답을 알려주는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면, 그럼 수능은 뭐냐면 수능은 이 포인터를 분해해 놓고 지금 이 분해한 것들을 다 연결하면 뭐가 되겠니? 포인터가 된다. 이걸 이제 맞추는 거죠. 연역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전국 연합학력평가라는 시험입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요. 3월, 4월, 7월,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4번의 3학년 때 보는 시험이 전국연합평가고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는 모두 전국연합평가예요. 전국연합평가는 이런 성적표가 나와요. 이 성적표 지금 처음 보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난수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학생이 어떤 번호를 찍었고 근데 그 번호가 틀렸다 맞았다 그거와, 그리고 난이도 A, B, C, D, E가 되어 있는데 A는 10명 중에 9명이 맞추는 그런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 E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맞추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보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국어입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 보시면 앞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틀렸죠. 근데 뒤에 가서 집중적으로 틀려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 부족. 시간 부족이죠. 이렇게 사실은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번까지는 비문학, 그 다음에 34번까지는 문학, 그리고 나머지가 선택 과목. 그럼 선택 과목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은 쉽게 내요. 뭐부터 푸는 게 좋을까요? 선택 과목부터 푸는 게 좋겠죠. 선택 과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 과목 먼저 풀고 자신이 문학에 자신 있으면 문학 먼저, 비문학에 자신 있으면 비문학 먼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결국 지문의 소재, 과학 지문이냐, 철학 지문이냐, 경제 지문이냐, 요즘에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문학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대비 전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 그 2023년 전년도 수능의 결과인데요. 국어 수학의 남녀별 성적 차이를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남학생이 국어를 못하고요, 여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남학생들, 수학 강한 남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공대 논술을 본다. 이거 만만치 않겠죠?
여대 논술 많이 있으니까 여학생들은 논술을 지원할 때는 여대 중심으로 몇 개를 쓰고 나머지 남녀공학은 도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성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데 남학생들은 그 시간이 갈수록 성적이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 반면에 여학생들은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어요. 자, 남학생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긍정적인 힘이 정말 많이 발휘될 수 있고요. 여학생들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름방학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올 여름방학은 자소서가 없는 여름방학이에요. 이 자소서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특히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없어졌으니까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학기는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정말 안쓰럽기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한 그런 시절이죠. 되게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30년 전에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속썩였던 것을 우리 자식이 지금 복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2학기가 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때일수록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경쟁률이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에 잃는 것이 많을까요? 얻는 것이 많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